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소프트뱅크의 몰락. 2. 일본의 경제 위기. 3. 끔찍한 폭동.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대기업 순위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장이 둔화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올인한 토요타가 일본의 1위 기업인데다가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먹고 살고 있는 통신사 NTT 도코모와 디디, 그리고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 일본 대기업들은 딱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월가의 전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짐 로저스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일본은행이 돈을 생각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과 일본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66%로 미국이 2배, 한국이 6배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버렸죠.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일 한국인 3세 손정희가 회장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사업은 6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은 4개죠. 일본과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 야후 재팬,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 중 5,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프린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1년 총 매출액은 100조 원.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남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와 델타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 펀드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규모가 34조 원, 델타 펀드에 투자한 규모는 7조 원으로 비전 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흔들리면서 소프트뱅크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 택시,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회사 암, 그리고 한국의 쿠팡 등이 있는데요. 먼저 쿠팡을 예로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쿠팡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티모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커버렸죠. 2014년 3,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28억 원을 기록. 비결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많이 투자받아서 물류센터도 많이 짓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 품목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실제로는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린 셈이죠. 문제는 쿠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쿠팡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객관적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쿠팡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 그런데 이후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6주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10조 8천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이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은행 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하는 것. 아무리 쿠팡이라 해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5조 원 넘게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들이 해고되었는데요. 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 435명 중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손정혜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 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높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하였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기간 내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며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 손해를 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이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이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혜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실적 구성을 보면 비전펀드 영업이익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120조 원 중에서 28%뿐이기 때문에 설마 잘못돼도 소프트뱅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원 뿐이지만 소프트뱅크는 무한책 임사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한책 임사원입니다. 즉, 사우디 국부 펀드, 애플, 폭스콘 등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손실이 커져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잃게 되지만 무한책 임사원인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가 120조 원이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10조 원 더 많은 130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250조 원으로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보다 2.5배나 더 큰 수준입니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책 임사원인 소프트뱅크의 리스크는 더욱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만간 파산할 수 있다는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충격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엔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면서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IMF조차 일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일본 총리를 보내 모든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대가로 어떤 충격적인 제안을 했을지 최근 나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천연자원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러시아. 특히 일본에는 초강력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의 에너지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개발한 극동에너지 사업사 알린-2 프로젝트. 여기서 생산된 LNG의 무려 60%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엔저 현상과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이 맞물려 나타나며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폭등해버린 일본.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에너지 인상 요소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스와 전기 가격이 올라버려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충격적이게도 푸틴이 최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해 LNG 수출을 중단시켜버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업을 사실상 국가 러시아가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본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 중 60%가 일본으로 보내졌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끊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사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 유럽과 협력해 러시아의 압력을 강화한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에 여러 경제 제재를 취해왔지만 일본 기업이 참가한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만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에너지 안전 보장에 극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사할린-2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싫어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에게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이곳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의 원흉은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 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위대의 중요 기밀 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이 기동전 구상 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 하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 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2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의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나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람 온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 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추후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이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광구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투표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도 빨리 우리 땅 찾아오고 신속하게 군대 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